자, 23년 2차 그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학의 이준혁 선생입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계속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이제 이번 시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내용을 갖다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절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순경체험 시험 통해 가지고 경찰 생활을 갖다 한동안 했던 사람이고, 뭐 승진 시험이나 뭐 이런 걸 저도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갖다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봅시다. 1번.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문장, 문맥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서 풀어서 지문들을 갖다 낸 문제 같아요. 처음 봐보시면,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여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거는 실질적 경찰 활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 경찰 활동, 그리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는 뭐의 어떤 개념이다? 장래 지향적인 개념이다. 얘를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경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 개념, 실정법상 경찰 개념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형식적 경찰을 의미하죠? 형식적 경찰. 그래서 이 형식적 경찰에 사법 경찰은 어디에 해당한다? 얘는 일이 일어났던 거, 범죄에 일어난 걸 검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 지향적 활동이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커다란 문제가 없죠? 아주 기출문제 풀어봐 보신 분들은 그닥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봐보면,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우리 경찰을 뭐로 나눈다?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다음 협의의 행정경찰은 이거 뭐라고요? 보통 행정청에서 많이 하는 거, 일반 구청이나 이런 것들, 그런 활동들을 협의행정경찰이라고 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비경찰화 활동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협의행정경찰.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 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18세기, 19세기 법치국가죠. 얘는 절대주의적 경찰 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의 성격을 띄었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법치 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이 이게 최초죠.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기타 등등 여러 개의 판결이 뒤에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법치 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완성된 거는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이다. 그 다음 4번 봐보면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을 할 때, 사법경찰은 수사경찰이죠. 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위에 1번 지문 봐보면 사법경찰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형식적 경찰. 그래서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 위험이라고 얘기하면 왜 위험을 저희가 인식해야 돼요? 경찰권이 언제 위험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 언제 개입하느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위험이라고 인식해야지 추상적 위험이든 구체적 위험이든 간에 위험 발생을 인식을 해야지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문제 봐보면 경찰의 개입이 대상이 되는 이 위험은 행위 책임하고 상태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두 가지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맞는 문장. 다음 2번 봐보면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 외관상 위험이라는 얘기는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오상 위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에 경찰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외관상 위험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적법하면 뭘 해야 된다? 손실보상이죠. 그 다음에 위법하게 되면 위법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앞뒤가 일단 맞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 다음 3번 보면 경찰의 범죄 예방, 위험 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하다. 추상적 위험하고 구체적 위험이죠. 근데 추상적 위험이든 구체적 위험이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경찰 개입권은 발동할 수 있다. 다만 하나 기억하실 게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 경찰 개입은 임의적이고 비권력적 작용에만 한정돼야 된다. 이 점도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 봐보면 위험 혐의의 존재는 위험 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뭘 알아두셔야 되냐. 위험의 존재 여부가 언제까지? 명백해질 때까지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권을 과감하게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적 조치, 다시 얘기하면 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만, 여기에만 국한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위험 혐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과감하게 막 경찰 개입권을 갖다가 개입할 수는 없다. 예비적 조사 단계까지만 할 수 있다. 요게 내용이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가면서 제가 중요하게 요번 기출문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마실 거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봐보시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이라고 하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경기 북부청, 남부청이죠. 이런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게 틀린 거죠. 행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행안부령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령하고 법무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 이외의 것들은 죄다 뭐에 해당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다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음 3번 봐보시면 시도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 맞고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뭐가 안 된다? 연임이 안 된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각 위원회별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리고 두 차례 연임이든 한 차례 연임이든 임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4번 봐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다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 또 두 번째,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뭘 할 수 있다?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냉소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냉소주의. 냉소주의하고 회의주의 두 개로 나누죠. 예, 둘 다 뭐라고요? 불신에 대한 얘기인데 회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 여기 3번 밑에 써놨죠?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불신하는 거예요. 요거를 회의주의. 냉소주의라고 하면 냉소주의는 불특정한 사항,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상부에서. 그러면 위에 내려오는 지시를 듣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저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냉소주의. 다만 지구대 관련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거 지구대에 관한 거는 좀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좀 지시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회의주의.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특정 사항이냐 아니면 불특정 사항이냐, 요거에 따라서 회의하고 냉소로 나누죠. 요 개념 보고 위에 볼게요.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처음 봐보면 니더포,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사회체제에 대한 기존의,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신념체계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아니 냉소주의가 발생하는 거는 어느 때 발생하냐면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체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냉소주의가 발생한다. 다시 얘기하면 대체할 신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보면 신념체제에 의해서 급하게 대체가 돼 있는 상황이죠. 대체가 돼 있는 상황. 신념체계가 붕괴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노미 현상, 대체가 안 될 때 혼란 상황을 아노미 현상, 아노미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념이 붕괴되는 상태, 신념이 부재한 상태, 이때 냉소주의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되는 경우니까 틀린 지문. 틀린 지문. 2번 봐보면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냉소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다 불신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든지 다 불신하는 것. 그래서 경찰의 전문 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한다? 얘는 도덕적 규범이 약화될 때 그렇고 조직의 일탈 현상 같은 거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냉소주의가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요거는 문제가 있는 지문이죠. 다음 3번만 보면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그럼 다시 냉소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주의는 특정한, 냉소주의는 불특정한. 이렇게 돼 있죠? 불특정한.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맞죠? 그럼 냉소주의하고 맞게 고치려면 회의주의하고 바꾸시면 되겠네. 이렇게 바꾸시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4번 봐보면 냉소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은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를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아니면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론? 맥그리거의 게으르고 안 좋고 나쁘고 다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X이론이죠? X이론. 네,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맥그리거의 Y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문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다 바꿔놔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5번 봐보시면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위에 이제 1번 지문 봐보면 작은 호의를 제공받는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도덕적 부담이겠죠? 도덕적 부담. 얘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갖다가 하는 상황. 얘는 무슨 입장일까요? 작은 호의 받고 부담을 좀 느껴요. 나 열심히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점점 더 뭐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 행위를 갖다 계속하게 되는 상황. 작은 호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 허용론. 이런 입장이겠죠? 근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론, 얘는 한번 이렇게 위에 작은 호의가 있죠? 작은 호의가 이렇게 받게 되면 얘가 나중에 점점 더 밑으로 갈수록 커지면서 뭐로 갈 수 있다? 부패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작은 호의조차 안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작은 호의 부정, 작은 호의 부정, 다시 얘기하면 금지론,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금지론. 그래서 얘는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온 내용하고, 앞에는 긍정 허용론이고 뒤에 나온 얘기는 부정 금지론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 그 다음 2번도 한번 봐봐요. 2번. 이것도 조금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약간 지문 보시면서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왔네 이렇게 충분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봐보면 대의명분 있는 부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의명분 있는 부패. 이건 뭘 얘기하냐면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괜찮다는 미음에서 자그마한 부패 같은 경우에는 저질러도 괜찮다. 왜? 대의를 위해서, 즉 약간의 잘못은 허용될 수 있다. 요거를 대의명분 있는 부패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너티에리 돼 있어요. 우리 보면 일반 정신과 이런 데 가보면 해리성 인격장애 이런 말 써요. 해리성 인격장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티에리에 봐보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실정법 위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패를 뭐라고 한다? 더티에리의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의명분 있는 부패하고 더티에리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죠. 다음 3번 봐보면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 그 다음에 요거 보면 하이덴하이머 있죠? 하이덴하이머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부정부패 정의 중 뭐에 해당한다? 시장 중심적 정의, 공익 중심적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에 뭐에 해당한다?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고, 공직자는 직무를 판매하는 자기 직무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 쪽으로 자기 행위를 갖다 할 수 있는 상태.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중심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걸 맞는 지문. 4번 봐보시면 4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여기서부터 묶어놓으셔야 돼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렇게 행위는 부패방지법 여기에 관한 요 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 부패 행위의 정의죠. 정의인데 혹시라도 다음 시험이나 꼭 좀 눈도장 좀 찍어 놓으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요것 좀 잘 좀 눈도장 좀 찍어 놓으세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코엔과 펠트버그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가벼웠어요, 굉장히.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한 이 내용을 봐보면 생명재산안전보 내용, 여긴 너무 가벼워서 그냥 가볍게 볼게요.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다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면 어쩌고저쩌고 내용.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공공의 신뢰 봐보시면 을 경찰관이 공명심에 앞서서 상부의 보고도 없이 탈주범 혼자서 검거하려다가 실패하였다면 혼자서 검거한대요. 혼자서. 항상 경찰관은 몇 명씩 다녀야 된다? 최소 2명 이상.
이 2명 이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팀워크를 얘기하죠. 팀워크. 저도 뭐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 파트너 수달차 같이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실제 수달차 타는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요거는 공공의 신뢰가 아니라 팀워크에 해당하죠. 팀워크. 그다음 공정한 접근 보장.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이에요. 뭐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펴볼게요. 7번 봐볼게요. 부정청탁 금지법. 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예, 1번 봐보면 공직자는 여기 중요하죠. 직무 관련 상관없이 또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직무, 그 다음 명목, 어떤 명목이라도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매 회계연도 하면 1년이겠죠? 매 1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네? 아니 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맞는 지문. 그 다음 2번 봐보시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은 A전자회사 요청으로 시간당 30만 원 사례금을 받고 A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3개월 했다요. 그럼 3번 나간 거겠죠? 이 경우 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그럼 우리 규정 봐보면 강의 시간 관계없이 1시간의 상한액 1.5배. 1시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시간에? 시간당 40만 원이죠? 여기 시간당 40만 원. 1.5배 하니까 얘도 100분의 150 이렇게도 출제되죠? 100분의 150. 이게 1.5배죠? 1.5배. 그러니까 총 6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만 원. 한 번 나가면 최대 60만 원까지. 강의 시간과 관련 없이. 그럼 3개월 동안 3번을 나갔겠죠? 3번 나갔으면 사례금 총액은 60만 원에다가 3번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6, 38. 총액은 얼마가 된다? 180만 원이 돼야 된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270만 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음 3번 봐보면 자동차 회사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을 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뭘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겠죠?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문제가 없고요. 다음 4번 봐보면 시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병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겠죠? 당연히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며칠 안에? 2일. 왜냐하면 돈 봉투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게 액수가 클지 모르겠지만 뭐 30만 원, 40만 원 이게 되는 돈이, 이 양반들 직급도 높죠? 또 비서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교통비 따지고 그러면 이 양반들한테 그렇게 과히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직위에 따라서 그 액수가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봉투를 만약에 받게 되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냥 가방에다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되시겠죠? 이제 8번 봅시다. 8번. 최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핫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좀 눈여겨 많이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시도청 인권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경찰청 및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죠. 경찰청은 인권 담당관,
시도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 동그라미처럼 치고 인권 담당관. 이렇게. 그다음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3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우리 3차례 연임하는 내용들 없죠? 몇 차례? 2차례. 그래서 3차례가 틀린 내용이에요. 3차례가. 3번 경찰청 인권위원회랑 시도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상식적으로 봐보면 경찰청하고 시도청하고 위에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포지션이 다른데 같이 똑같이 분기 1회 이렇게 할까? 이러진 않겠죠? 네?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청은 월 1회, 시도청은 분기 1회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 분기 1회, 이게 틀렸죠? 각각이 아니라 시도청 분기 1회, 경찰청 월 1회. 4번 봐보시면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청 인권위원회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매번 지문에 나오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게 뭘로 많이 나와요? 3년이 지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요 틀린 지문. 그래서 얘 봐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돼야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적극행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 2년 전에 적극행정이, 저희 보면 다른 행정직 시험이나 다른 직렬 시험 봐보면 적극행정이 출제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희 시험만 출제가 안 됐다가 요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서부터 적극행정 나온다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망신을 많이 당했어요.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요번에 드디어 나왔어요. 자, 적극행정 봐보시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그의 행위, 고의, 그 다음 중요한 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 의결, 징계 부과금을 하면 의혹이 안 나겠죠? 그래서 얘네들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2번 봐보면, 이번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경찰청 산하 모든 임직원 등에게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 다음 3번 봐보면 면책제도 운영 규정상, 여기를 논토장을 좀 찍어 놓으셔야 될 게,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또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 업무를 다 처리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눈도장 좀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4번 봐보시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겠죠? 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봐볼게요. 국민의 권익을 갖다 증진, 권리나 이익을 갖다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인권, 국민의 권리나 아니면 이익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자가 적극행정의 취지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권리 이익에 해당하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4번.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것도 문제를 조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전통적 경찰활동은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시민하고 모두가 하나로 합체해서 모두가 주체인 입장에서 경찰에 분권하죠?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하자. 네? 치안 질서 유지나 예방 활동, 모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일들을 경찰의 분권을 통해서 경찰 활동을 하자. 이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고, 전통적 경찰 활동은 옛날 그대로 경찰의 권한을 집중하고 강화를 통해서 범죄를 해결하자. 이게 전통적 경찰 활동의 개념이었죠. 그 위에 봐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요거는 분권화, 경찰력의 분산화에 해당하지 않겠죠? 집중화. 그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반대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한다? 요게 전통적 경찰활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게 틀린 지문. 네? 틀린 지문. 그 다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누가? 경찰하고 시민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어차피 경찰은 경찰활동 하는 거니까 시민의 참여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그래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하여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 학교, 모든 주변 구성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경찰활동하는 거, 이걸 지역사회 경찰활동. 그러니까 밑에 세 마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지문이었을 거예요. 예, 뒤에 이제 봐보시면, 뒤에 이제 정답지를 한번 봐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아마 좀 처음 보는 말들이었을 거예요. 발달적. 그 다음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지역사회 기반 범죄 예방. 얘네들은 좀 들어봤던 거고요. 어디선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제 봐볼게요. 위에 봐보면 위에 SPO, APO 요거 나온 거 보시면서 뜨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지문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안 본 지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왜? 어차피 여러분들 경찰 생활 하시면 정말 당황한 경우를 실무에 가서 너무 많이 목격할 거예요. 노답인 경우 있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도 차분함 잃지 마시고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여기 봐보면 일단 볼게요. 가번 지문 봤더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나번 봐보면, 나번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뒤를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죠? 반사경. 얘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줄여주고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뭐에 해당한다? 상황범죄 예방 이론이라고 있죠? 거기에 상황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기회가 많아지고 이거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한다는 게 상황범죄 예방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회를 감소시키고 이익을 감소시키면 범죄가 줄어든다. 이게 상황범죄 예방 이론. 그래서 여기 뒤에 봐보면 뭘 줄이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회를 감소시키자.
범죄의 기회를 줄여놓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럼 범죄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범죄는 줄어들 수 있다. 상황범죄 예방이론. 그다음 답원 가보시면 답원.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 활동. 얘를 지양 아니죠. 지향함으로써 이쪽을 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안 봐주고 무조건 처벌하겠다. 법대로 처벌하겠다라는 게 무관용 경찰 활동이죠.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해서 이걸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답원 무관용 경찰 활동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냐 하면 여기 답원 있죠? 답원. 요거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답원에 뭐에 해당한다?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게 문제가 안 돼요. 네? 앞에 게 왜? 디귿으로 정해져 있죠? 디귿이 뭐예요? 발달적 범죄 예방. 왜? 확실한 거 하나만 잡아도 답이 보이니까.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럼 나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상황범죄 예방이론이었죠? 기회를 줄이고 이익을 감소시켜서 범죄를 예방하자. 그렇다면 여기 니은하고 기억이 있죠? 니은하고 기억. 뭐에 해당한다? 요게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답은 4번이라는 거 손쉽게 고를 수 있다고요. 만약에 뭐를 모른다 할지라도 앞에 나왔던 여기 가번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데는 가번이 생소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왜 조금만 요령 있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골랐을 거라고요. 앞에 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앞에서부터 계속 읽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충분히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가번 봐보면 가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성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죠. 학교 전담 경찰관. 그럼 학교 전담 경찰관은 뭘 하냐? 얘네들은 청소년에 대한 위험 요인 차단 활동. 설명이 필요 없죠? 학교 주변에서 위험 요인 차단 활동하는 게 학교 전담 경찰관.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학교 교육 관련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등 사후 관리 역할 담당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은 APO라고 얘기하죠. APO 얘는 아동 학대겠죠. 아동에 대한 보호 요인 증대시키는 활동. 아동 학대 예방. 말 그대로. 그래서 미취학 혹은 장기 결석 아동 에 대해서 점검하고 학대 피해가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얘 봐보면 아동학대 예서부터 학교 전담은 얘가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단계적으로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발달적 범죄 예방론. 그러니까 발달 단계 초기에 즉 다시 얘기하면 아동 청소년기 등에 경찰관이 개입을 해서 위험 차단 아니면 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게 발달적 범죄 예방론이라고 해요. 설사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 고르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2번 봐보시면 12번. 얘도 아마 여러분들 기본수 찾아보시면 기본수 안에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안에가 너무 자세하죠? 자세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단계에 위에 봐보면 얘는 사라 모델 봐보면 에콰 스펠만이 얘 문제지향 경찰활동이죠. 문제지향 경찰활동이라 하면 좀 더 폭을 넓히면 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에 한 분야죠. 한 분야. 그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조사, 분석, 그 다음 대응, 평가 이 순서는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알고 있으실 거고
이 안의 내용을 봐보면 조사는 일반, 여기 봐보시면 조사 단계 대부분 기본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분류하고 조사하는 과정. 요거를 조사 단계라고 한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게 포인트. 계속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게요.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분류 조사하는 과정을 조사 단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이게 문제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범죄 사건. 이게 가장 키포인트. 지속적인 사건들을 분류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예요. 1번. 그럼 분석 단계라는 건 뭘 얘기하냐? 문제 원인과 범위, 예상 대응 방안, 효과 같은 걸 파악하는 단계. 이게 분석 단계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 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 분석 삼각 모형, 이런 것들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보시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뒤쪽 부분. 완전히 틀린 내용이 1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그래도 조금 부담이 좀 적었을 거예요. 밑에 거를 조금만 좀 살펴보신 분이라면. 다음 대응 단계 봐보시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단계를 뭐라고 한다? 대응 단계. 그래서 대응 단계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추구하고 상황적 범죄 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 예방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 단계. 이게 대응 단계. 다음 평가 단계 봐보시면 대응책이 제대로 됐는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뭘 통해서 한다? 과정평가도 있고 효과평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뭘 통해서? 피드백, 환류를 통해서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단계. 계속 돌아가면서 뭐 한다고요? 평가하게 된다.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평가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번, 1번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이것도 좀 재밌었죠? 제가 이건 설명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경찰 서비스 헌장, 요거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경찰이 된 해가 98년도예요. 98년도. 경찰이 되고 현장에 갔더니 제 그때의 느낌은 이상한 경찰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배터리 충전 이런 거 시켰어요.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배터리 충전. 서비스 헌장. 제가 경찰이 임용된 해가 언제라고요? 98년도. 똑같이 나왔어요. 98년도. 그 다음 수사본부 있죠? 국수본. 요거 조금 얘는 좀 최근 문제라서 21년도겠죠? 국수본. 그 다음 경찰법은 이건 반드시 하실 거고요. 91년도. 요거에 따라서 경찰청이 만들어지죠? 경찰청. 그 다음 제주자치경찰단 설치. 요게 2006년. 그 다음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신설. 요거 봐보시면 제가 본청에 발령이 나가지고 경찰청에 갔더니 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신설돼가지고 얼마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경 삼아가지고 요때 2000년도 제가 갔을 때는 2002년도인 것 같아요. 2002년도 때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구경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경찰관이 됐던 게 98년. 이번 시험 보시고 그래서 기억이 났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98년도. 그 다음에 제일 먼저죠. 98년. 요 전에 제일 먼저 91년도 경찰법 제정. 그리고 2000년도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그 다음 자치경찰단. 그 다음 수사본부.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1번. 틈나는 대로 눈도장 중요한 거는 좀 찍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14번.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참 신기한 게 이게 저희 문제 봤을 때 어떤 뭐 원칙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에다가 개념이나 의의를 많이 둬요. 개념, 의의, 뭐 그냥 팁이에요. 팁 문제 풀면서. 그래서 1번 지문은 개념 문제에 관해서는 잘 어긋나지 않게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번에 개념이나 의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는 문장이에요. 그럼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요게 부당 결부 금지에 대한 정의죠, 정의. 정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문장. 그다음 2번 보면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랑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 1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틀린 질문.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하나 알아두실 게 자기 구속의 원리는 얘는 명문 규정에 없다라는 거 하나 눈두장 찍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예, 자기 구속의 원리는 얘만 명문 규정에 없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3번 봐봐요. 3번. 요 3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 판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한 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 체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얼마 안 되죠? 기부 체납한 내용이 요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왜? 걷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겠죠? 기부 체납 뭐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우리 사업 이익이나 얻자. 이렇게 하다가 지자체장이 있다가 업무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그냥 갖다 바쳤는데 얘를 보상협조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한 이 사람이 그때서야 뭐가? 문제 제기를 해도 되겠다. 왜? 100분의 1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 무효이다. 얘는 다시 얘기하면 부관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할 경우에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죠? 아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 무효 요게 틀린 거예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예요. 그다음 4번 봐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얘는 피 안에 알코올이 섞여 있는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죠. 그래서 0.14 주치 상태로 실제 현장에서 보면 0.1 정도 되면 정신 못 차려요, 사람들이. 0.14 정도 되면 거의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횡설수설하는 정도 돼요. 0.14 정도 되면. 100일량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그 다음 1종 보통, 1종 특수, 면허도 많죠? 2종 소형, 어마어마하네요. 취소한 것은 갑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이게 뜻이에요. 심지어는 뭐 하더라도 오토바이 타다가 음주 측정을 당해서 면허 취소 아니면 면허 정지가 나온더라도 취소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허 다 동일선상에서 다 취소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탈 남용한 것이다 아니다. 일탈 남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적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5번 가볼게요. 행정기본법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양 나이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얘기죠.
월수로도 표시할 수 있다. 몇 개월, 몇 개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개월입니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수로 표시한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1번도. 그 다음 2번 봐보면 2번 지금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의 이익, 여기 봐보면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장난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국민의 행정작용은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봐보면 뭐가? 국민의 이익 침해. 여기가 문제죠? 여기 구간. 이게 앞으로 오느냐 뒤로 오느냐에 따라서 문맥의 구조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다 놨죠? 어디 와야 된다고요? 이 앞쪽에 와야지 문맥이 맞아요. 그치? 왜? 공익이 사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 3번 봐보면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얘를 뭐라고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서 처분할 수 있으나 이런 처분을 행정기본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동적 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적 처분. 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뭘 할 수 없다?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겠죠? 왜? 재량권 행사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하면 이건 재량권이 아니잖아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일 뿐이지. 그래서 뭐 할 경우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말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 다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 구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X.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정답 3번이겠죠? 16번 가볼게요. 16번.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이거 조금만 공부하셨던 분은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장에게 맡겨 권한 그 사람의 그 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보통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내려서 권한을 갖다 맡기는 걸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위임이란 말 쓰죠? 위임. 근데 상급기관이 동등한 타기관한테 위임을 하는 걸 위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위임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쓴다? 위탁이란 말 쓰죠? 위탁. 그래서 틀린 얘기. 다만 위임 위탁 기관은 수임 수탁 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또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취소 정지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3번에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할 때에는 수임 수탁 기관에 대해서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봐보면 수임 수탁 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는 달리 모두 고려해야 된다. 한 목적성, 정책적 고려도 포함시켜야 되고 논토장 찍으실 부분이 또 이 사무 처리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그 사무 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요거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눈도장 다음 시험을 위해서 찍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답 맞히시는데 어려움 없으셨던 문제예요. 17번 가볼게요. 17번.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봐보면 국유재산관리청이 무단점유자한테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 얘는 순전히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다. 지금 국유재산관리청이죠. 당연히 얘는 행정청일 거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 돈 내라는 얘기죠. 뭐에 해당할까요? 뭐 급부와 명령도 되겠죠. 돈 내라고요. 얘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행정청이 누구에 대해서? 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무단 점유자한테 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뭐에 해당한다? 사법상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에 아니면 의무에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뭐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 2번에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공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연금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누구 주체로? 사경제 주체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국가 지자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얘는 신분상 무슨 관계를 갖는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돼 있죠. 공무원. 그래서 사법상의 고용 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그 다음 3번 봐보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그 다음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금 걷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세관청이 있고 얘 두 개가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뭐만 했다는 얘기가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기에만 불과한 거고, 그다음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한 것에만 불과하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지문. 그다음 국립 행정청이겠죠. 교육대학은 행정청이 하는 퇴학 처분은 권리 발생 변경 상대방한테 소멸을 가져오게 되죠. 당연히 행정처분. 그럼 행정처분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 상대방에 대한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되죠. 그럼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처분성이 있게 되고, 처분성. 이 처분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재판에 뭐가 될 수 있다?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 규범성을 갖게 되고, 재판 규범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해 두셔야 되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 국자법상 국수본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장 계급이 몇 개예요? 큰 말동갈이 2개. 찬정감. 그다음 국수본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맨날 나오죠?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수본장이 될 수 없다. 그다음 국수본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이죠? 법령 아니죠?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때는 국회가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가 해임 건의가 틀린 거. 다음 4번에 국수본장 임기는 2년.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옷 벗고 나가는 거죠. 경찰청장과 똑같이 중임할 수 없다. 그래서 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아니, 4번이 아니라 19번 볼게요. 19번.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봐보면 1번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건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겠죠? 재량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불합리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저건 저런 아주 사소한 그런 징계 대상이 됐는데 그건 뭐 파면해임 시켰어요. 이러면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징계권자한테 맡겨진, 왜 징계권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재량권이라고 그랬죠. 재량권, 얘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 남용은 뭐에 해당한다?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네, 위법행위 맞는 내용이고, 이제 2번 봐보면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게 사회통념상, 일본에 나왔던 사회통념상 맞을까요? 경찰관 하다 나쁜 짓 해가지고 파면 해임 처분됐어요. 그러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아예 임용될 수 없다. 임용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 그다음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죠.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결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하죠. 징계 등 자주 시험에 나오는 구간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 자주 나오죠, 여기? 그다음 4번 봐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징계 요구한 자한테 뭘 보내야 된다? 정본을 보내야 된다. 사본 아니죠? 정본을 보내서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봐볼게요. 경찰권 발동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일반 수권 조항이란, 경직법 봐보면 맨 마지막에 7회 그 밖의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요 조문 있죠? 일반 수권 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자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뭐로 삼는다? 일반적, 보충적, 포괄적, 개괄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 조항을 말한다. 다시 첫 번째 1번 지문은 뭐라고 했어요? 얘는 뭐에 대한? 일반 수권 조항에 대한 개념. 첫 번째, 웬만하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지만 틀릴 리가 없다. 개념 설명은 거의 다 맞게요. 그 다음 2번 봐보면 경직법 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농민 집회 시위가 끝나고 나가지고 트랙터들을 길바닥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럼 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어떻게 된다? 국민, 집회 시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떠난 장소에서의 이 트랙터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관리, 다른 사람들이 사고나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랙터를 치우지 않았어요. 안 해놓고 그냥 다 해산한 상태, 경찰관까지 빠진 상태. 이때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니까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3번 봐보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직법 2조 각호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소송을 수행할 경우
뭐 할 수 있다? 소송 수행에 필요한, 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조항조차가 없었어요. 소송 들어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났어요, 사실. 현직 경찰관들이. 뭐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항이 생겼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둬요. 다음 4번 봐보면 경직법은 경찰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했던 거 경직법 1조서부터 봐봐요. 1조의 목적, 범위 이런 거 있죠. 직무의 범위. 그다음 쭉 보면 10조까지 봐보면 무기 사용, 10조의 사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 쭉 봐보면 사생활 개입,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못 봤을 거라고요. 경직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얘는 어디에 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규정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경직법 공부하면서 보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4번의 경직법이 틀렸다. 복무 규정,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되시겠죠? 21번은 굉장히 가벼웠죠? 예, 부담. 우리 부관에서 하는 얘기는 요 부관 중에서 뭐는 부담은 뭐 할 수 있다? 보면 바로 답 나왔을 거예요.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다.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번 정답입니다. 22번 볼게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여기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에 법률에 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 그러면 어느 쪽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 개정 법률에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국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한다. 유리한 쪽으로.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하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면 부과하지 않는다. 2번 볼게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했어요. 통고 처분을 한 상황에서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즉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 통고 처분 아직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통고 처분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심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 그다음 3번 봐보면 피고인이 즉심에 대해서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가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정식 재판 청구는 즉결 심판에서 정식 재판 청구할 경우에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고 사인을 할 경우에 부적법하다? 아니에요. 명백하다면 얘도 뭐 처리한다? 적법하다라고 바라본다. 그래서 부적법이 틀린 거. 다음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보면 얘는 다른 질서벌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별로 필요 없죠. 근데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은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죠? 즉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23번 가볼게요. 경직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경직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 인수할 권리자나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인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이런 것들을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 보낼 수 있죠. 누가 한다고요? 사실 확인. 8조 경직법 8조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
경찰관서장 아니죠? 경찰관은. 앞에 주어 잘 보셔야 되고, 2번 가보면 경직법에 따라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안전교육, 요기의 기준은 행안부령이 아니라 이거 뭐다? 대통령령. 다음 3번 봐보시면 경직법상 손실보상, 적법한 행위겠죠?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그 다음 좀 낯설 거예요.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 이게 아니죠.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5년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되셨고, 4번 봐보시면 경직법 2조의 직무범위라고 나와 있죠. 여기 봐보면 테러경보 발령, 이거 안 들어와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2조의 3 봐보면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작전, 대테러 작전 수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경보 발령 이거 틀렸다. 대테러 작전 수행, 대간첩 작전 수행, 이렇게 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제 24번을 볼게요. 경직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보면 행정대집행 직후 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얘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점거를 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미리 둘러싼 뒤 A 대책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경우, 왜 요거랑 같은 비슷한 판례 있죠? 고착 관리하는 경우, 전의경들이 방패로 둘러싸는 경우, 긴급한 경우라면 뭐에 해당한다고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 다른 수단이 없이 긴박한 경우에 할 때는 제지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착 관리에 뺑 둘러쌌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 그다음 밑에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 봐보시면 얘는 밑에 여기 봐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얘는 뭐에 해당할 거고? 필요적 감면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필요적 감면은 우리 경찰학에서 뭐밖에 없다? 국보법에 가보면 본범하고 친족관계에 있을 때 불고지죄 있죠? 불고지죄. 요거만 거의 유일하다. 유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틀렸겠죠? 임의적 감면,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3번 보시면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경우,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얘가 무슨 상황이라고? 급박한 상황일 때. 이럴 때 뭘 할 수 있다? 제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관적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이어야 된다. 객관적. 그래서 틀린 거 4번 봐보시면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사되어야 되며 남용 안 되고, 이렇게 선언해서 경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과소보금지 원칙, 과소보금지 원칙 없죠? 과잉 금지의 원칙. 그러겠죠? 자, 이제 다음번 문제 가볼게요. 25번 봐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번 시험에 좀 예상이 되는 문제였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예, 살아있는 개인, 죽은 사람은 해당이 없죠? 요거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자. 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개인정보. 일단 개인정보 처리자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개인정보 처리자. 그 다음 정보주체. 정보주체는 누굴 정보주체라고 한다고요? 왜 CCTV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에 찍혀있는 사람들 있죠?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죠?
CCTV 같은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정보 주체. 그다음 익명 처리는 개인 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익명 처리가 아니라 요걸 가명 처리라고 해요. 가명 처리.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여기 삭제 있죠? 삭제는 뭘 할 수 있다? 여기 삭제는 일부만 삭제 가능하고 대체는 다른 거로 바꿔놓는 거죠. 다른 거로 바꿔놓는 거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바꿔놓을 수 있고요. 요거 하나 눈도장 좀 찍어 놓으시고요. 일부를 대체해도 되고 전부를 대체해도 된다. 다만 삭제는 뭐라고요? 전부를 삭제하거나가 아니라 일부만 삭제. 일부 삭제. 되시죠? 그 다음에 26번 넘어가 볼게요.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문도. 그 다음에 2번 봐보면 취소심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왜 행정심판은 뭐가 있어요? 취소, 그 다음 무효등 확인 심판, 또 그 다음 부작위 위법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이행심판.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안 된다. 예. 그래서 틀린 거.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도 청구할 수 있다. 뭐로만 청구할 수 있다? 말 안 되고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판례에서는 완화된 서면주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다음 4번 봐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해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2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요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왜냐하면 항고소송에 뭐가 있어요? 항고소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돼 있죠? 민중소송, 그 다음 당사자소송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항고소송에는 뭐하고 물어난다고요? 취소, 그 다음 무효,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이렇게 돼 있죠? 항고소송. 그래서 얘는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얘도 똑같았어요. 얘도 제가 월급 못 받은 경우에, 급여를 못 받은 경우에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뭐 한다고요? 항고소송. 당사자인 입장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급여를 갖다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소송을 하는 게 훨씬 더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다. 왜? 국가가 국민을 갖다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즉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항고소송. 그게 아니라 일반 사인으로서 바라보는 게 이게 당사자 소송.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된다? 당사자인 국가를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죠. 28번 볼게요. 경찰 조직 편성 원리, 분업의 원리 맞고, 계층제의 원리 맞고, 얘 다 맞고, 여기 가벼운 부분이니까 문의 많이 보셨죠? 제1의 원리, 조직 편성의 제1 원리.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위에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통합하는 원리. 이게 문의의, 얘가 얘기하는 조직 편성의 제1 원리.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통설 범위 원리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 29번 넘어갈게요. 동기부여 이론. 이것도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얘 과정 이론하고 내용 이론으로 나눠져 있죠. 얘네들 어디에? 얘네들 공부하신 분은 그냥 한눈에 알았을 거예요. 내용 이론,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는지, 하우에 관한 문제.
얘는 왜, what, 무엇 때문에, why, 왜 동기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답 3번의 업적 만족이론이죠. 아주 가벼운 문제예요. 30번 가볼게요. 30번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한다? 제로를 놓고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영기준 예산제도. 그다음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죠. 품목별 예산제도. 얘는 일반 국민들이 물건 하나씩 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위로 올려서 예산을 따오는 거.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무슨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해요? 단위 원가에 대해서 업무량을 곱하죠. 단위 원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예산액인데 업무량 예산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단위 원가는 얘는 고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업무량이 10개였을 때하고 20개였을 때하고 당연히 예산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산액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0,000원, 그 다음 20,000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산액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어요. 뭐가 증가했을까요? 업무량이 증가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예산액이 올라갔다는 건 국민이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틀린 거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 다음 3번에 계획예산 프로그램,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이렇게 나눈다. 연계시킨 시스템. 그 다음 준예산제도 회계연도 개시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지출은 해야겠죠. 요 기본적인 지출을 하는 예산을 준예산제도. 그래서 답 2번입니다. 31번 볼게요. 경찰 장비관리 유칙상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봐볼게요. 경찰은 간이무기고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서 상황실이나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 24시간 운영하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죠. 어디에서? 집중무기고, 경찰서 집중무기고, 여기에서 대여해서 간이무기고를 설치한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관리,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경찰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얘는 뭘 얘기한다? 집중무기고. 그렇죠? 집중무기고. 그래서 간이무기고가 틀린 거겠죠? 일단 무기탄약 대여받은 사람은 무기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근무 종료 시에는 입회하에 무기탄약 입출 거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해야 된다. 됐고, 경찰기관의 장은 이것도 시험 아주 중요하죠? 경찰기관 장은 무기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여기가 중요해요. 회수하여야 한다. 반드시 필요적으로 회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강제 회수해야 된다. 무조건 뺏어야 된다. 직무상 비위 징계 대상. 제가 지구대 근무했을 때 옆에 경찰관이 이거에 걸렸댔어요. 직무상 비위 징계 대상. 그래서 위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밖에 순찰 갔다 들어오는데 지구대장이 갑자기 부르더니 뭐라고요? 무장해제, 총기랑 이런 거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 직무상 비위 징계 대상. 또 둘째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 셋째 사의 표명한 사람. 이렇게 세 개죠. 무조건 뺏는다. 무조건.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얘는 뭘까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겠죠. 술자리, 연회장소, 잘못하면 총수수 있잖아요. 열받는다고요. 상사 사무실, 기타 정황상 무기를 들고 가면 적합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되겠죠? 답 1번입니다. 자, 32번 볼게요. 32번. 얘도 기출 풀어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1번에 각급 기관장은 비밀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비밀관리기록부라는 것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고, 다만 2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한다. 2급이 아니라 몇 급이에요? 1급이죠? 1급.
뭐 전쟁 위협이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따로 보관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2번 비밀문서 접수 발송, 복제 열람, 반출 등 통제 필요한 규정을 따라 작성 운영. 됐고 연 2회. 그다음 4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다만 1급 비밀의 공개에 관해서는 누구랑 미리 협의해야 된다? 국정원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된다. 눈도장점 찍을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죠? 1번. 33번 갈게요. 경찰 감찰 규칙. 감찰이란 위에 직무, 요것도 뭘까? 아까 얘기했던 정의에 해당하겠죠? 여태까지 본 문제 다 1번은 맞는 지문이었을 거예요. 왜? 개념하고 정의 나오면 거의 맞으니까. 그 다음 감찰 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해서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감찰 부서장이 아니라 기관장이죠? 이게 틀린 거. 그 다음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그래서 감찰부서 청문감사관 이렇게 근무하는 양반들 봐보면 버티기예요, 버티기. 2년 동안 근무하고 왜 직원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거든. 그래서 2년 버티고 주변에서 물어봐요. 어디 갈 거냐고 하면, 아니면 뭐 공부할 거냐, 승진 시험 공부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2년만 버티고 딴 데 가서 뭐 시험 공부한다, 아니면 좀 편안한 부서로 가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뭐 3년이 아니라 현직에 한 번씩 근무해 보신 분은 외울 게 없을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2년마다. 2년마다. 누가 반영한다고? 감찰 부서장이 반영할 필요가 없죠. 왜? 경찰기관장이 인사권자인데 얘가 반영해 준다. 다음 경찰기관장은 의무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 관리 이런 거 뭐 할 수 있다?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누가? 경찰기관장. 감찰부서장 아니에요? 경찰기관장은. 그 다음 밑에 와보면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감찰 대상이 된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감찰 직무 및 그 다음 감찰 업무에 대한 지위를 포함한다. 여기서 뭐가 된다?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빠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빠진다. 비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감찰해? 그래서 당연히 제척된다. 되시겠죠? 34번 갈게요.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거. 지역경찰은 모든 권한을 누가 갖는다? 시도청장. 본청장은 아니죠? 그래서 본청장 X. 그 다음 순찰팀은 범죄 예방 순찰,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 등 현장 치안 활동 담당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 지역경찰관서장. 지역경찰관서장은 누굴 얘기해요? 지구대장, 파출소장. 지파장이라고 얘기하죠? 지파장. 얘는 총괄 지휘 감독한다. 여기 돼 있죠? 총괄 지휘 감독은 누가 한다? 경찰서장. 지역관서장은 시설 장비, 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재반사. 서장하고 구분이 되죠? 네, 구분. 그 다음 4번 가보면 행정근무라고 돼 있어요. 행정근무. 행정근무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뭐라고 해요? 손해근무라고 얘기해요. 손해근무. 지구대나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파출소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안에 있어서 무전 전파하고 방문, 민원, 각종 신고 처리하는 것. 요 손해근무를 정식 명칭을 뭐라고 한다? 상황근무. 되시죠?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그럼 35번 볼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아동청소년 몇 세를 얘기한다? 19세 미만. 19세 미만. 다만 19세에 도달한 연도의 1월 1일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됐고, 그 다음 위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하죠? 미수범 처벌. 그 다음 3번에 보면 19세 이상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침 또는 이런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게 할 때 뭘 할 수 있다?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범죄 행위의 증거, 자료 수집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신분 비공개 수사 얘기하는 거죠.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여기는 위장수사. 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신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작성 변경, 행사 가능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무서워요. 네? 신분, 위장수사는 다 가능하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례법상 사법경찰관 긴급 임시조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응급조치, 이렇게 해당하죠. 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다만 응급조치할 때는 피해 아동 등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긴급 임시조치는 격리, 100m SNS 금지, 임시조치는 지금 하는 거 요거죠.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격리, 100m SNS 친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위탁,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그 다음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임시조치, 여기 있죠. 유치장. 얘는 뭐에 해당한다? 임시조치.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37번 갈게요. 도로교통법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예, 봐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터널 안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차를 어떻게 해요? 주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차해야지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봐보면 33조의 도로교통법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하면 안 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널 안 및 다리 위. 하지만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 밖에 불을 켜야 되고, 터널 안을 우회하거나 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뭘 켜야 된다? 불을 켜놔야 된다. 그럼 여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예외가 없다. 고장났는데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봐보면 특례죠? 끼어들기 금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 정차란 몇 분? 5분. 5분. 다음 4번 봐보면 입 안에 행구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음주 측정은 뭐라고?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하면 입 안에다가 그 순찰차 뒤에다가 단속할 때 뒤에 요만한 조그만 물 있죠? 삼다수 같은 거 이런 거. 요 물을 몇 박스 사나요? 사놓고 하나씩 준다고요. 마시라고요. 왜? 입안을 헹궈야 되죠? 왜냐하면 호흡으로 측정하게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음주 측정기를 되면 입안의 알코올이 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뭐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알코올, 혈중 농도라고 그랬죠? 피에 있는 그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오측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을 헹구게 시킨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한데 호흡 측정기로 그냥 측정한 경우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뭘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그렇게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 왜? 입안을 안 헹궜으니까 입안에 있는 게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 38번 볼게요. 얘 봐보면 테러방지법이죠. 테러방지법.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가지 말라는 국가 갔어요. 그래서 테러 당했어요. 그 생명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 특별 위로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한테 얘를 지급하면 될까 안 될까요? 국민정서에 맞질 않잖아요. 얘네들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열받죠? 주면? 열받는다. 그 다음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 얘도 나오죠? 이거는 ICPO, 인터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유엔에서 한다. 유엔에서 지정한 거. 다음 3번 봐보면 예,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누구를 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둘 수 있다 아니죠? 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맞는다? 3번이 맞겠죠? 옳은 것. 다음 4번 봐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신체, 재산, 명예,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는 법률 관계 또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된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신체 재산, 명예는 안 들어가 있어요. 테러.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39번 봐볼게요. 얘도 봐볼게요. 질서 유지인.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질서 유지인이죠? 질서 유지인은 누가 한다? 주체자가 임명. 그 다음 얘랑 질서 유지선이죠? 폴리스 라인. 얘는 누가 한다고요? 경찰에서 하죠? 이건 경찰에서 설정한다.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지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목적으로 임명한 자 말한다. 경찰서장 틀렸어요. 주체자. 다음 니은법 봐봐.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뭐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의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집회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단지 그냥 신고를 하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을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네? 없다. 그러면 얘는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그 다음 디귿번 봐보면 5개 집회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 보안 통보해야 되죠? 보안 통보. 몇 시간 안에?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내에 24시간. 네, 24시간. 금지 통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48시간, 24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요거 틀린 내용 리을번 볼게. 1번. 집시법에 관한 다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 방해를 했어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 이건 무리감이 있다고요. 왜? 얘 행위의 참가 정도, 아니면 공모, 아니면 가담 정도, 공모 공동 정범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3번. 마지막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얘 경찰 수사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 수사규칙. 얘는 형소법 얘 밑에 뭐가 존재한다? 범죄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문제. 그 다음 경찰 수사규칙. 수사규칙.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입건전 조사. 이렇게 계통을 가지고 있죠? 잠시만요. 네. 볼게요. 이제 경찰 수사규칙. 그러면 이제 봐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야 할 때, 또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다음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 수사를 하여야 한다. 무슨 조항이다? 범죄수사규칙. 그 다음 2번 봐보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통역을 해줘야 된다. 이거 경찰 수사규칙. 그 다음 3번 봐보면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그 다음 그 가족이나 초청 계약자, 요거에 관한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파라고 얘기하죠.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협정.
예,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 수리한 때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미군 당국에 통보해야 된다. 미군 당국이 아니라 누구한테? 검사한테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미군 당국이 틀린 거예요. 다음 4번에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수본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수본장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 수사 규칙. 네? 규칙. 여기까지 해서 4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그 시험을 보셔가지고 성적이 제 생각은 그래요. 한 60점대? 만약에 한 1년 정도의 공부 기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봤을 때 한 60점, 한 65점, 70점 조금 무리하게 잡으면 이 정도의 성적이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한 양이나 아니면 암기했던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